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내일부터는 장마가 시작된대요. 모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러시아 반란이 마무리됐어요. 잘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이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기업들은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요. 중국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추가 지원 발표가 있었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목, 금 휴장이라서 주가의 변동은 없어요. 현재 그대로 마이너스 40%고요. SOXL은 저번 주에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에 걸쳐 100주 정도를 추가 매수를 했어요. 현재 보유 수량은 2668주고요. 72.9% 수익 구간이에요. 만약 주가가 더 하락해서 18달러 근처에 오면 2차 매수를 할 거예요. 다음 주도 이벤트가 있어요.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발언을 하실지 궁금해요. 연설 후 주가가 급락하면 소폭으로 매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상승하면 기분 좋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반란군이 모스크바 코앞에서 철수를 했어요. 이로써 푸틴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끌고 가기에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아마도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종전시키고 자기 자리를 계속 유지하려면 내실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번 반란으로 인해 푸틴의 행보에 따라 또 한 번 세계 증시는 요동칠 것 같아요. 월가의 대표 강세론자로 알려진 마르코 콜라노빅 JP 수석 전략가가 미국 증시 급락 가능성을 경고했어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콜라노빅은 미국 증시가 미지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며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여파로 증시가 하반기에는 하락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어요. 그는 연준이 통화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 이상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경기 침체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들의 실적과 가격 결정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현재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어요. 또한 투자자들은 역시 주식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며 증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과정에서 증시가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엔비디아가 요 며칠 하락을 했고요. 다음 주에도 쉬어간다라고 해요. 엔비디아가 단기 급등으로 인해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고요. 오디세이 캐피탈 설립자는 CNBC 인터뷰에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올해 192% 상승했고 그래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했대요. 우리는 여전히 생성 AI와 관련된 성장 이야기를 강하게 믿고 있고 근본적인 순풍이 있다는 믿음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들 주식은 여전히 우리 포트폴리오에서 핵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대요. 그렇지만 조금은 테이블에서 빼는 게 적절하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들 주식은 단기적으로 너무 빠르게 올랐고 테이블에서 일부를 빼는 것은 우리가 자기 규율이라고 부르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일부를 팔아 차익을 얻고 약간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의 다른 부분으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은 앞으로 성장을 많이 할 거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약간의 차익 실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인텔은 내년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 2위로 올라설 것이라는 목표를 밝혔어요. 인텔의 내부 사업부가 파운드리 사업부와 고객 공급 관계를 맺을 것이라며 이러한 새 모델을 통해 26조 이상의 매출을 달성해서 내년에 파운드리 분야 세계 2위로 올라설 것이라고 말했어요. 파운드리 사업부를 독립 조직처럼 운영해 내부 사업부로부터 물량을 수주 및 생산에 나서겠다는 것이래요. 전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대만의 TSMC가 1위고요. 삼성전자가 2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요. 결국은 삼성전자를 제끼겠다는 각오예요. 마이크론이 일본에 이어 인도에 D램 랜드 조립 시설을 투자한대요. 마이크론이 인도에 투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투자 규모는 1조 700억이래요. 마이크론은 인도 구자라트에 공장을 세울 계획이며 2024년 후반부터 가동이 시작될 예상이래요. 마이크론은 일본에도 4조 6,7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일본 정부가 인센티브로 15억 달러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외에 인텔은 폴란드에 6조 원을 투자하고요. 이스라엘에 32조 원을 추가 투자하고요. 그리고 또한 독일에도 대대적인 투자를 해요. 반도체 업체들이 AI와 클라우드, 자율주행
때문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목요일, 금요일 휴장을 해서 차이나 전기차 주가에는 별다른 변화는 없었어요. 어느 정도 주가의 하락은 마무리한 것 같고요. 월요일 장대 양봉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국무원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체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대요. 중국 정부가 2030년까지 전 지역에 고품질 충전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한대요.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해서 한다는데요. 지방 정부의 경우 농촌에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방침을 내놨대요. 25일 업계와 코트라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지난 19일 고품질 충전 인프라 시스템 추가 구축에 관한 지침 의견을 통해 관련 부처 및 지방정부 대상 전기차 충전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인프라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지시했대요. 오는 2030년까지 고품질 충전 인프라 체계 구축을 완료해 전기차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래요. 농촌 지역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고 도시군 충전 인프라 체계의 구축, 도시 지역 인프라 체계의 완비, 도시와 농촌 충전 인프라 연결 강화 등이 골자래요. 판공청은 전기차 산업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의 여행 충전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며 일단 도시 2개 지구와 3개 센터에 중점을 두고 점차 주변 지역으로 고품질 충전 인프라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전기차의 스마트화에 맞춰 충전 인프라 표준 시스템을 개선하고 각 지방 정부에는 충전 인프라에 재정 지원을 제공할 것을 주문했대요. 고출력 충전 등에 대한 보조금은 늘리고 지방정부 특별 채권 등을 통한 충전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을 지원해야 한다라는 내용도 담았대요. 이에 따라 라오닝성은 오늘 30일까지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를 구입하면 기존 보조금 외에 1,000위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대요. 경기 둔화와 도시 내 전기차 판매 속도 저하 현상이 심해지면서 농촌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어요.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의 도시시장 침투율이 25%를 넘긴 후 판매 둔화에 직면했다며 포화 상태의 도시를 벗어나 시각을 넓히겠다는 취지로 보인대요. 아무튼 중국은 전기차 판매 활성화를 위해 여러가지 보조금 정책을 다시 펴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탈중국을 외치고 있는데요. 중국은 해볼 테면 해보라는 입장이래요. 전기차 시대를 앞두고 핵심 부품인 배터리 제조에 필수인 핵심 광물 자원을 얼마나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미래 경제 패권 시대의 주도권을 잡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하는데요. 비단 전기차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디지털 기술, 방위산업, 그리고 청정 에너지 기술 등 핵심 광물 자원들은 생산 과정에 필수적이래요. 중국은 이런 녹색 광물의 상당 부분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요. 가공된 히토류 원소의 90%를 공급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리튬 가공국이래요. 중국의 핵심 광물 자원 점유율을 살펴보면 코발트가 41%, 리튬이 28%, 니켈이 6%, 그라파이트 78%, 망간 5%래요. 온통 중국산 뿐이래요. 채굴뿐만 아니라 정제, 제조, 공급까지 중국의 독점적인 지위는 무서울 정도라고 해요. 이러다 보니 뉴욕타임즈는 중국 없이 전기차를 만들 수 있을까란 반어적 제목의 기사로 중국의 독점적 영향력을 전하기도 했어요. 중국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핵심 광물 자원 분야에서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지 않으면 중국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 선진국들이 핵심 광물 자원 확보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광물 자원에 있어 중국의 영향력과 관련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흥미로운 기사를 전했대요. 호주가 중국의 핵심 광물 자원 독점을 깰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아시아 섹션 기사를 통해 호주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난 20일에 호주 정부는 중국의 광물 자원 독점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대요. 리튬, 코발트, 히토류 원소의 주요 생산국인 호주가 2030년까지 주요 광물 분야에서 세계적인 생산국이 되겠다라는 계획이래요. 호주는 주요 광물 자원 생산국이지만 정제 등 가공 능력에선 환경 문제 등의 이유로 중국에 한참 뒤처져 있어요. 지금부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중국과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포석이라고 해요.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우리나라 정부도 중국에 대한 주요 광물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80%에서 50%까지 줄이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데에는 큰 걸림돌이 있어요. 핵심 광물 자원에 대한 가공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대요. 여기에다 가공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배출된대요. 어지간한 선진국의 경우 환경 기준을 낮추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광물 가공 시설을 개발하는 것은 각 국가들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대요. 반대로 중국이 핵심 광물 자원 가공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한 것은 대규모 보조금과 관련한 환경 기준으로 산업 계획을 수립한 수십 년간의 전략이 반영된 결과래요. 환경, 인권 등 모든 기준이 정부 결정 앞에 무용지물이 되는 중국이기에 가능한 것이래요. 일련의 움직임은 핵심 광물 자원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의 일부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뉘앙스가 있대요. 이들 나라들의 주요 광물에 대한 전략은 중국과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이래요. 대신 핵심 광물에 대한 다양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보장하려는 노력이라고 합니다. 이는 중국의 공급 부족 또는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한 보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기사를 쭉 읽어봤는데요. 결국은 중국을 배제하고는 핵심 광물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단지 중국이 경제 보복 카드를 꺼냈을 때 거기에 조금이라도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을 늘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차이나 전기차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